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너랑 나랑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랑 나랑의 이서훈입니다. 이건우입니다. 네, 제 책을 가지고 제 짧았던 이야기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길게도 해주시고 넓게도 해주시고 깊게도 해주는 뜻있는 시간 저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번에는 1부에 58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께 좀 말씀드리고 또 이런저런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너 뒤에는 내가 있잖아. 제가 배경이 있다. 배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 될 때까지 늘 아침마다 아침머리에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넣고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는 별이, 땅에는 꽃이, 내 가슴엔 아들이,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나를 기분 좋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나는 세상에 큰일 할 사람이다. 앞으로 대통령. 근데 이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 하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게 역사를 따지고 가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오남매를 다 불러 앉혀놓고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열심히들 살아라. 그런 말씀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겁나는 거예요. 내 뒤에 아무도 없구나. 어린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엄마 아버지 있지만 돈도 없고 백도 없단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학창시절에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냈죠.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겪었던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네 뒤에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뭐 그 말 덕분인지 아이는 뭐 별로 다른 애들한테 겁내지 않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부모는 자녀한테 든든한 언덕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썼어요. 이제 선생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께서 평생 하신 그 정신과 진료 그 다음에 제가 한 절반도 안 되게 해온 상담 이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들라 그러면 저는 부모라는 두 글자를 들고 싶은데 말이죠. 부모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좀 달라진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반팔자다. 부모가 반팔자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번 시간에는 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으시네요. 너 뒤에는 내가 있다. 참 중요한 말인데 네. 그걸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던져본 얘기를 하나 해보면 불안한데요? 뭐라고 내가 말할 것 같아. 나하고 오래 사귀었으니까 짐작도 하셔야지.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나? 저는 이렇게 수준이 아직은 안 됩니다. 내 뒤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다. 참 이 책을 그 말을 더 던지고 싶네요. 그러니까 내 뒤에 누가 있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성장하는 초기. 네. 어른이 되기 이전. 어른이 되고 나서는 내 뒤에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내 뒤에 뭐 누가 있다. 그럼 명함 같은 거 예를 받아보면 말이지 뭐 직책을 온갖 써놓은 제 사람들 스치는 학생들 제가 사이버대 학생할 교수할 때 내가 모자라니까 이걸 붙이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역설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렇다. 네, 정말 그래요. 명함을 보면 무슨 협회장 뭐 고문해서 쫙 앞뒤로 쓰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우리 선배 선생님을 내가 치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 선배님인데 그분도 의사고 교수고 그랬어요. 네, 야, 여간 어려운 대상자가 아닌데. 여간 어려운 상대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땐 또 지금과 비교해보면 초년병 시절이고. 네네. 그 치료를 뭐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대로도 하고 내 정성도 다 하고 암만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치료가. 네. 그래서 내가 한소수 우리 이제 주임 교수한테 찾아갔어요. 네. 내가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조금은 변동도 없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겠는지 좀 하문을 해달라. 고견을 달다. 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두 말도 붙이지 않고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제 아버지가 죽어야 산다.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병은 낫는다 이래요. 야, 네. 너무 놀랐어요. 예. 돌아가시면 낫는다. 살아있어야 뒤가 있고 그런데. 맞아요. 배경이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교부 장관도 하고 총장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워낙 뛰어난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속담에 나무가 크면 그 그늘 밑에 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평범한 자식의 가장 그렇죠. 큰 적은 위대한 부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네. 이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석학이에요. 우리 선배도.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몸 밑에 눌려가지고 아버지가 맨날 병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걸 통달한 거예요. 예. 주임 교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열심히 치료하는 대로 이제 했어요. 예. 정말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입원을 안 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뺑뺑처럼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뒤를 인식하고 영향을 받는 시기는 어릴 때, 자랄 때, 네. 미성년자일 때, 네. 그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적어도 한 20살 전까지. 배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네. 배경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돼. 동일시하고. 네네네. 근데 내가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혼자서는 힘이 있는데 네. 큰 나무가 자꾸 그늘을 덮어 씌워버리면 이 나무가 자라겠어요? 못 그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요. 근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내가 이래 얘기를 해보니까 네. 어떤 스님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이 길을 가다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이세요. 네. 그것도 또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죽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뭐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뛰어넘으라는 뜻이고 그게 크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주제권은 당신이니까 네. 그 얘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뒤가 없는 사람이 건강하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화두를 던져본 그 거예요. 화두가 좀 멋진데요, 선생님. 사람의 인생을 주기로 본다면 선생님이 예전에 그 힌두교 25세, 50세, 75세, 100세 4단계를 그렇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한 크게 보자면 25살까지는 언덕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할 때 그렇지. 배워야 되는 시기. 배워야 되는 시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우는 거. 그때는 의존의 시기, 배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뒤에는 자립의 시기, 독립의 시기. 독립해서 실습해보는 실습해보는 시기. 배운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50부터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시기. 그리고 75세부터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 아야. 그러므로 아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 의존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립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정부가 보호해줘요. 경쟁업체들이 못 들어오게 세금 혜택이라든지 뭐 클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 작은 유치한 기업이 자라서
자생력을 가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직접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고전까지는 보호해주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 역할이어야 되겠군요. 야, 그러면 저번 예전에 한번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여학생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던 이야기. 그것도 결국은 자립시켜야 될 때 자립 안 시킨 예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게 뜬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에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했죠. 지금은 좀 다른 이름이지만 동물들의 사람이 동물의 왕국처럼 살면은 굉장히 건강하다. 좀 무섭게 들리는데 뼈 때리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걷고 지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때까지만 책임을 지고 띄워보는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손바닥에 넣고 내 자식은 이 안에서 주물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부모의 마음가짐하고도 굉장히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 배경은 이 주물리는 사람이거든. 이 주무르는 맛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벌들이 전부 자식들 놓고 큰 돈 가지고 유산을 어디로 더 많이 줄 거냐로 계속 주무르잖아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하다는 그 목적이나 그거는 뭐냐면 혼자 던져내놔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잠깐 그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릴 때 그런 언덕이나 그늘이 없었을 때도 이거 굉장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없을 때도 생기지만은 대리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대리 오브젝트가 누구겠어?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 주변의 선생님, 친구 이런 사람들이 대리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거 아니라도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 안에도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 책 속의 내용도 내가 엄마 아버지는 아니지만 좀 의지할 수 있는.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서도 주인공. 영웅.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우리 전문 용어로는 시그니피칸트 애덜트라는 말을 쓰잖아. 나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게 이제 부모가 제일 기초적인데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잘못돼야지. 안 그렇잖아. 부모가 없는데 더 훌륭하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런 간접적인 대상을 통해서 동일시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를 덜 간섭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취할 만큼 취해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간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간섭. 그러니까 간섭은 내가 간섭하지 않고는 생명이 위태할 수준. 그때만 해라. 그거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는 밥을 안 주면 지가 어디서 이게 결정적 한마디신데요. 간섭이 필요한 한시적으로만 해야지. 필요 없을 때조차 하게 되면 하면 그거는 나무 그늘 밑에 풀 못 들어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느 일본 학자가 선생님 그 간디라든지 뭐 네루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처칠이라든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책을 쓴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자녀가 없어요. 뭔가 아버지 그늘 때문에 세계적 위인인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겪는 이 평범한 자식들의 괴로움,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뭐냐면 교수님이 교수님이셨잖아요. 정신과 의사셨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또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우리 사모님인 이동원 교수님도
이화여대의 교수님이셨고 우리나라의 사회학계에 큰 거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가끔 이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만난 인연이 좋지. 선생님 아들이었으면 읍내기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참 그늘에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선생님 우리 자녀분들 다 뭐 훌륭하게 사회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떠셨을까요? 나는 내가 워낙 그 간섭을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 네. 부모님한테. 외동아들로 그냥. 네. 그 당시에 외동아들이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고. 네. 대를 이어야 되고. 절대 위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한 제한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특히 물가에 못 가시는. 물가에 못 가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한 거는 부모 말 잘 듣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싫어도 부모가 저걸 좋아한다면 네. 그 좋아하는 쪽으로 맞추었어요. 네, 네. 이것이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참 오래 하셨다. 엄청난 후회지. 그런데 이제 과거의 내와 네. 지금의 나는 판이하게 달라요. 네. 그렇게 했으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실 그때는 네. 성장을 못했어요. 네, 네. 뭐 공부는 잘했다 예를 들어도 공부 잘한 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좋아하니까 그거 갖다 바치는 진상품으로 공부 성적을 진상품은 뭐지 내 공부가 아니에요. 네. 그래 오직 그거 하면은 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딸이 한 번은 내 큰아들이 네. 그 밑에 이제 딸이거든. 네. 딸이 나보고 그래. 어릴 때 오빠가 나를 많이 놀렸다는 거야. 뭐라고? 그래 뭐라고 놀렸는지 그랬지. 가분수라고 놀렸대. 가분수. 위에 분자가 큰 거. 네, 얼굴이 크다고. 근데 난 그때 가분수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네네네. 좀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고. 그게 수학적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셨다고. 네. 그래 가분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데 네. 아빠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고 대학교도 나오고 박사고 그런데 예. 이 말을 모르기 정말로 박사 맞느냐? 예. 근데 나는 몰라요. 네. 모르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상용어로 공부를 했지. 마음 아픈 이야기. 내 밥으로 네, 내가 네. 먹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내가 그나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 요 정도로 이제 내 최신을 가질 수 있은 것도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부모가 돌아가셔야 내가 그랬냐? 아니에요. 살아 계셨지만 나는 길에서 부처를 만났을 때 내가 죽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아닌데 내가 판이하게 바뀌었어요. 네. 180도로 바뀌었어요. 179도도 아니고 180도. 네. 분노와 폭력을 전공하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국 전쟁으로 바뀌셨나? 뭘로 바뀌셨을까요? 4.19가. 학생운동 4.19. 네. 4.19 때 내가 학생 회장을 했어. 야, 선봉에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압돼 있던 게 말이지. 사회적 분노로. 한목에 폭발하는 거예요. 네. 폭발하는데 이게 사회 정의감하고 하고 들어붙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폭발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 민주투사. 네. 사실은 용감한 것도 아닌데. 네. 지금까지 쌓였던 그것들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신이 나잖아요. 네네. 참았던 걸 폭발하는 신도 나고. 강렬하셨겠다. 네. 거기서부터 피드백돼 오는 나를 평가하는 것도 사회적인 정의감이 큰 사람으로 오니까 인정받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뒤엉켜가지고 정신과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거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억압되었던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분출된. 밖으로 분출됐기 네. 때문에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정리가 되니까 다음 생활은 달리 될 거다는 게 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4.19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네. 내 인생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4.19를 기점으로 선생님 이제 정말 내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선생님만의 생각 또 이 태도, 삶에 대한 태도가 생기셔서 그래서 결혼도 하셨을 거고 자녀분들도 또 기르셨을 텐데 그러면 어머님과 달리 선생님은 간섭을 최소화하시고 자녀분들 그것도 이제 키우시는데 내가 작심하고 한 것도 있지만 네. 그때 내 형편이 직업적으로 너무 바빴어. 의사로서. 네네. 바쁘니까 얘들을 이제 더 살갑게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적으니까 내가 걔들한테 주는 뭐라고 할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울타리를 더 크게 해준 거지. 간섭을 적게 하면 걔들이 더 바빠서 그랬기도 했고 의도적으로 그러시기도 그렇지. 했고. 그게 이제 항상 합해지더라고. 그러나 내가 그걸 감추고 내 의지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 동기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주변 환경이라는 게 그게 잘 맞아 떨어졌네요. 근데 내가 그것도 이제 살면서 좀 통찰을 한 게 대천년대로 이제 정신과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이제 계속하는 게 많나. 정말 어울린 메모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든지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 각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애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들은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내가 군대에 가니까 이제 전방으로 가니까 그때 동두천 가까운 데 내가 후송병원에 있었는데 집에까지 내가 출퇴근했어요. 답심이. 요즘은 교통이 뭐 있어도 괜찮은데 그때는 교통이 없었을 때는 없고, 새벽에 나가야 돼. 군대는 8시에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의정부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의정부에 이제 군대 추력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걸 타고 이제 부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시 때는 퇴근하잖아요. 퇴근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집에 돌아오면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새벽에 내가 출근할 때도 자고 있고, 그러네요. 퇴근해도 자고 있고.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든지 애들하고는 같이 있어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일념으로 했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시켜 놓으니까 담임선생이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이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보통 부르면 뭘 잘못해서 그렇지. 1학년 때부터 되게 분리되니까. 어찌 아픈데? 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참 고마워요. 연세가 좀 든 여자 선생님인데 나한테 이제 아들이 그렸다는 그림을 부모를 그리라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를 이렇게 그렸다 이게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정 환경표 이런 걸 다 적으니까 내가 정신과 의사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 설명을 알만해서 이제 자기도 궁금해서 그림을 보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팔도 없고 뭐 사각형에 얼굴도 없고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난 직감을 했어요. 나를 본 적이 없잖아요. 본 거는 일요일날 내가 피곤하니까 이불을 뒤집어지고 그 사각형이? 이불을 뒤집어서 자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 발만 보여. 발만 보여. 아유 슬프다. 세상에. 이건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시각적으로 지한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내가 물론 바빠서 그랬기도 하지만은 형제가 넷이니까 저희끼리 또 의논해가지고 이제 학교도 가고 오고 요게 이제 초기부터 조금 그래서 큰아들하고 이제 내가 대화를 한 게 있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뭐
5학년 때는 소년 가장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아빠가 얼마나 안 돌봐서면 그렇게 장남으로서 벌써 4학년 때 책임감이 있어. 어이구. 그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는 얘기였어요. 나는 4학년이면 한참 뛰어놀기에 바쁜 나이인데 저도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소녀가정. 이 울타리를 넓혀주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 탈이지만 또 이제 지나치게 관심을 표명 안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참 적절선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험이나 먼저 생을 산 사람들의 이 얘기를 참작을 한다면 그 적정한 때가 어느 때겠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의문 하나가 풀렸어요, 선생님. 우리 이명현 천문학 박사님을 뵐 때나 이영주 또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 뵐 때나 이 자녀분들 또 사회 며느리 이렇게 뵐 때마다 어쩜 저렇게 가족인데 서로 남들처럼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가족 간에도 서로 독립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저는 저희 집은 또 반대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항상 적정한 거리에서 적정하게 있는 걸 보고 와, 저 비결이 어떻게 해서 저게 시작됐을까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 네모에 발만 나와 있는 그때부터 이 역사가 근데 이제 지금은 공동집을 짓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살면서 우리가 헌장을 만들어서 요거는 죽어도 지키자. 옛때 헌장. 옛때 헌장. 그 첫째가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그거는 발벗고 나가서 해요. 이 책에도 아마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대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옛뒤 헌장 그러면서 전문이 아마 여러 대 맞아요. 간섭하지 말고, 도움도 요청하면,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야, 오늘 선생님 참 내 뒤에는 내가 있잖아 하는 것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너무 극단으로 나가도 안 된다. 그렇죠. 적절함이 필요하다. 극단이라는 것은 생각이든 감정이든 그거는 좋은 것은 못 돼요. 지금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함께 이대 따로, 따로 이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헌장대로 얘기를 하면 서로 같으면 공유하고 함께 즐깁니다. 서로 다르면 존중하고 서로 다르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야, 그게요. 전국 부부와 부모 헌장이 돼야 되겠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거는 모든 부모에게, 모든 부부에게 같으면 서로 좋아하고 즐기고 편안하잖아요, 같으니까. 또 다른 것들은 인정하고 존중해라.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비밀인데 그러면 선생님이나 저나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하게 다들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통적인 걸 같이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걸 뜯어고치려고 하죠. 그걸 해줘야 선생님도 저도 계속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상담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벽하게 썼듯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 결과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이 너랑 나랑 시간도 보면 차이점을 확대하기보다는 먼저 공통점을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그때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뜯어고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독특한 그다움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건 존중해 드려야 돼요. 제가 뭐 축지법 쓰는 느낌이에요. 선생님께 그냥 길을 휙휙 많이 달려가는 걸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런 자리 기꺼이 또 응해주셔서 함께 만들어 가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30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하는 것이 정말 큰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적절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선생님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성원이었습니다. 이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